자, 저도 왔습니다. 1장의 마지막 논점, 부동산 특성 한번 빵꾸 한번 채워보죠. 그리고 항상 빵꾸를 채우기 전에 우리는 강의 노트를 한번 읽는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5번 부동산 특성과 파생 현상인데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 하나가 있어요. 요거예요. 요것만 잘 넘기면 나머지는 단순 암기란 말이죠. 자, 첫 번째 요걸 보세요. 일단 지리적 위치가 나와요. 이 지리적 위치는 항상 장소를 뜻하니까 반드시 뒤에 고정되어 있다고 돼야 돼요.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인문적 위치라고 나오면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그리고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의 사례를 들어줘야죠. 제가 이랬죠. 자, 우리 시험에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자 주택의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요 가격을 뭐라 그러냐? 학자들은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요걸 인문적인 위치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니까 끝에 항상 변화된다고 돼야 돼요. 변화된다고. 자, 지리적 위치, 이걸 또 물리적 위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 또는 물리적 위치는 장소를 뜻하니까 항상 뒤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문적 위치, 그 다음에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이걸 인문적 위치라고 줄여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인문적 위치는 항상 변화한다. 그리고 인문적 위치의 변화를 사례를 한번 들어봐. 그럼 가격이에요. 자, 내 주택의 가격이 변화했어요. 인간이 부여하는 중요도니까 인문적 위치가 변했어요. 또 도시계획, 우리 주변에, 우리 주택 주변,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이 변화됐습니다. 도시계획이 바뀌면 또 부동산의 중요도가 바뀌잖아요. 인문적 위치가 변화됐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 다음에 자, 부증성과 관련돼서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고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있어요. 자, 물리적 공급은요, 지표량을 뜻해요. 지표량. 토지의 전체 지표량. 토지의 전체 지표량을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니까 지표량은 인간이 늘릴 수 없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나오면 항상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물리적 공급이 나오면. 그런데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은 토지를 용도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상업용의 토지, 상업용의 토지, 즉 토지 전체 지표량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지만 상업용의 토지의 양은 인간이 늘리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적인 공급이 나오면 항상 뒤가 가능하다.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자, 물리적 공급이라는 지표 면적은 항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용도적인 공급이 나오면 항상 가능한 것입니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 그 다음에 자, 바다의 매립, 개간, 홍수 등으로 인한 토지의 유실.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앞에 뭔가 이런 사례를 줘요. 사례를. 근데 이 사례를 해석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례를 해석하지 말고 뒤쪽을 봐요. 이런 사례를 주고 반드시 출제자는 자연적 특성을 줘요. 자연적 특성을.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 항상 자연적 특성은 자연이 토지에 부여한 특성이에요. 즉 토지가 타고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을 항상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된다. 이게 암기 코드죠. 자연적 특성은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된다. 그래서 뭔가 사례를 주고 자연적 특성이 딱 나와 있으면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다 이렇게 돼야 되고, 예외 없다. 그리고 자연적 특성은 항상 적용된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놈만 해결을 잘하면 나머지는 단순 암기죠. 다시 한번. 지리적 위치, 물리적 위치는 장소를 뜻하니까 장소는 항상 고정되어 있죠. 그러나 인간이 중요한 위치, 인문적 위치 또는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인문적 위치는 항상 변화한다. 자, 토지 전체의 지표량을 뜻하는 물리적 공급은 항상 불가능이라고 돼야 돼요.
불가능. 예. 그리고 물이 나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끄죠. 불이 있어야. 그래서 물리적 공급 나오면 항상 불가능. 용도적 공급이 나오면 항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은 항상 예외가 있다 없다. 자연적 특성은 항상 적용된다.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파생 현상을 암기하는 거잖아요. 자, 부동성이 나오면 가장 먼저 외부 효과. 이게 암기 코드죠. 외부 효과. 암기 코드부터 해볼까요? 그 다음에 부중성은 찌읒이 있어요. 찌읒. 그래서 항상 여기 나와야죠. 찌읒. 집약적 토지 이용, 최유효 이용. 집약이나 최나 다 지읒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암기 코드. 영속성이 나오면 항상 이응. 그래서 이응. 뭐가 보여야 돼요? 임대차 시장이 나와야죠. 이응. 그래서 영속성,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그 다음에 개별성은 항상 토지는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될 수 없습니다.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개별성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일물일가 나오면 개별성입니다. 일단 여기 암기 코드였죠. 개별성, 일물일가 법칙의 부정. 영속성, 임대차 시장. 부증성, 찌읒. 집약적인 이용,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부동성 나오면 외부 효과. 이렇게 돼야죠. 예. 그래서 외부 효과가 나오면 부동성, 그리고 토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토지랑 항상 지역을 구성하죠. 지역화, 국지화. 그리고 토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이 중시되는 활동이죠. 현장 활동을 임장 활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부중성은 토지는 양을 늘릴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은 생산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생산비 법칙의 부정. 요걸 표현한 게 1번이에요.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달리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 없다. 그리고 요놈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는 부중성이 있어요. 양을 증가시킬 수 없죠. 즉, 그래서 토지는 항상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토지는 양이 제한돼 있어요.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차지하려는 수요자 경쟁이 심한 거예요. 여기에 공급자 경쟁이라고 하면 안 돼요. 토지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차지하려는 소비자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그리고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항상 어떻게 써야 된다? 알뜰, 살뜰 잘 써야 돼요. 알뜰이 집약적, 살뜰이 최유효 이용이죠. 그 다음에 영속성은 너무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가치 정의. 가치. 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찾아내야 된다.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해볼까요?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항상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돼요. 장래 이익으로. 그럼 왜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되니? 그러면 장래도 살아 있으니까 장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속성과 관계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가치는 장래 이익으로 결정되니까 가치를 판단할 때는 항상 장래 이익을 예측해 줘야 돼요. 예측해 줘야 돼. 예측. 그래서 예측의 원칙 또는 장기적 배려. 여기에 중요하죠. 예측의 원칙. 그 다음에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우리는 두 글자로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 그래서 요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을 기초로 가치를 찾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 그래서 수익 환원법, 예측의 원칙, 그 다음에 영속성, 가치 정의 항상 잘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가치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 영속적이니까. 장래도 살아있으니까. 자, 가치는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되니까 항상 가치를 추계할 때는 장래를 땡땡 해줘야 돼요. 장래를 예측해줘야 됩니다. 예측의 원칙.
장래 기대되는 이익이라는 건 수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찾는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의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물리적 감가가 배제되는 거 영속성. 그 다음에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영속적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영속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자, 관리의 중요성. 관리의 중요성. 부동산의 관리가 왜 중요합니까? 오래 쓰니까. 영속성. 그 다음에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는 예측을 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개별성은 항상 비대체성. 토지는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일물일가 법칙 대체 가능성. 그 다음에 자, 인문적 특성. 자, 최유효 이용은 항상 두 가지의 근거를 해요. 최유효 이용. 그럼 첫 번째,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중성이죠.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 강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 가장 유효한 이용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요, 부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놈 2번. 자, 이게 기출지문인데 인근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인근에 공원이.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일단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자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보이죠? 바로 외부 효과가 보이죠? 외부 효과. 그러니까 일단 자연적 특성 중에서는 부동성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인문적 위치죠. 그러니까 인문적 위치가 변화했습니다. 이걸 또 뜻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자 가격이 상승했다면 인문적 위치가 변했음을 의미하군요.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들어간다? 빵꾸노트 들어가는데 빵꾸노트 바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스탑 눌러놓고 뭐 바쁠 거 없으니까 스탑 눌러놓고 한번 빵꾸 한번 먼저 채워봐야죠. 그리고 제 해설을 들어야죠. 자, 01번. 자, 국지와 지역화 읽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지역 나오면 부동성.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왜 부효과 부동성. 현장이 중시됩니다. 현장인 임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부동성. 국지와 지역화 나오면 부동성. 뭔가 지역이 나와도 부동성. 이런 거예요. 이게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지역, 국지화, 외부 효과, 그 다음에 현장, 그 다음에 지역 이런 문구 나오면 항상 부동산. 자, 5번. 여기는 부중성에 주의해야 할 지문이네요. 그럼 부중성에 주의해야 할 지문이면 항상 물리적 공급이냐, 용도적 공급이냐, 요 놈이에요. 물리적 공급은 토지 전체 지표량이니까 항상 불가능한 거죠.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고 용도적 공급은 항상 가능하고 요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가능. 그럼 여기는 전부 다 용도적 공급이 나와야 돼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용도적 공급. 자, 부중성은 토지의 지표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 지표량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부중성이 있더라도 용도적인 측면의 토지의 공급, 즉 용도적 공급은 항상 가능합니다. 용도적 공급. 그리고 물리적 공급이 나오면 항상 불가능하다고 돼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용도적 공급이죠. 용도적 공급. 그리고 앞에 매립, 개간 등의 사례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항상 자연적 특성은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중성의 예외라고 할 수 없다. 부중성은 자연적 특성은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된다. 그 다음에 부증성, 지읒이 있으니까 집약적인 이용, 최유효 이용, 집약적인 이용, 최유효 이용.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부정됩니다. 생산을 할 수 없죠. 이유는 부증성. 그리고 토지는 부증성,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치열한 누구 경쟁? 이 토지를 차지하려는 소비자 경쟁, 즉 수요자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요자 경쟁,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경쟁. 그 다음에 가치는 항상 어떻게 정의됩니까? 그러면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가치는 왜 이렇게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되나요? 그러면 장래도 살아 있으니까 영속성. 그리고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사고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모되지 않으니까 영속성. 관리가 중요해요. 오래 사용하는 영속성.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그 다음에 영속성이 나오면 항상 시장이 나오면 임대차 시장 영속성. 그 다음에 요놈이 어려운 거예요. 소유함으로 생기는 자본이득, 이용으로 생기는, 자, 여기가 사용이득이에요. 여기가 사용이익.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생기는 사용이익이라는 건 결국 임대료를 말해요. 임대차 소득을 말해요. 그러니까 임대차 소득이 있다는 건 결국 무슨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익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임대차를 통한 이득인데 임대차? 그러면 이응 뭐가 돼야 돼요? 영속성이 나와야 돼요. 영속성. 그 다음에 대체성이 부정되고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개별적이니까. 그리고 일물일가 법칙의 부정. 일물일가 하면 개별성이죠. 개별성, 일물일가.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이 강조되는 이유는 두 가지. 부증성하고 용도의 다양성. 그런데 인문적 특성 중에 하나를 찾으라 했으니까 용도의 다양성 이게 돼야죠. 그 다음에 A 아파트 인근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마트가 들어서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지금 인근 환경에 의해서 가격이 변했죠. 외부 효과. 그래서 자연적 특성이라면 부동성이 들어가야죠. 외부 효과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부동성. 그리고 가격이 변화했어. 이런 걸 우리는 인문적 위치가 변했어. 그래서 이걸 위치의 가변성. 정확히 말하면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인데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될 때 요놈만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위치의 가변성 요것만 지금 제가 집어넣는 거예요. 위치의 가변성.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최유효 이용이 강조됩니다. 그럼 두 가지. 부중성,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일물일가 법칙이 부정됩니다. 개별성. 그 다음에 대체성 또는 비대체성. 그러면 개별성. 그 다음에 요놈이죠. 임대차 시장 영속성, 사용이익은 임대차 소득이니까 임대차 시장 영속성. 자, 부동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속적이니까. 그 다음에 가치 하면 몇 가지가 튀어나와야 돼요. 세 가지. 마지막으로 가치는 장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유는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가치를 판단할 때는 장래이익을 땡땡 해줘야 됩니다. 예측. 그리고 장래 기대이익이 수익이니까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부중성은 항상 수요자 경쟁이죠. 수요자 경쟁.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시험에는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토지 전체 지표량인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그러나 용도적인 공급은 항상 가능.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용도적 공급은 항상 가능. 그리고 자연적 특성은 항상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된다.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완벽해요. 이제 뭐만 하시면 돼. 문제 풀면서 실수만 하지 않도록 응용을 해야죠. 여기까지입니다.